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다. 김태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고 안을 확인했다. 이혼 합의서였다. 남편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못했고 아내 이순희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은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서류를 들고 아내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였고 아내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라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닫힌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다 내렸고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거실로 돌아왔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깊은 충격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자식들이 독립한 바로 그 순간 이혼을 선언하다니 저는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문제의 폭발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김태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고 아내의 서명란에는 이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화면만 바라보다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천장을 올려다봤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는 남편의 표정에서 혼란과 당황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가 아내의 고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의문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는 두 사람 모두 존중받고 싶은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아내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부의 첫날 밤이 이렇게 차갑고 단절된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이순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남편은 국을 떠먹으며 아내를 바라봤지만 아내는 시선을 피했고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서류 진심이야? 아내는 대답 대신 그릇을 들고 일어났고 남편은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몸을 돌렸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사진 속에는 두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젊은 시절의 부부가 함께 있었고 남편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남편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김태수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 옆에 서서 우리 대화 좀 하자고 말했지만 아내는 할 말 없어요라고 답했다. 남편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애들도 다 장가가고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물었고 아내는 칼질을 멈추며 남편을 돌아봤다. 갑자기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남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저는 남편의 이 반응을 보며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내가 보낸 신호를 단 한 번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고 남편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또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인식하지 못했고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궜다. 저는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아내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했고 아내의 진짜 이유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이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밤이 되고 남편은 다시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그의 독백을 들으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30년 동안 아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순희는 결혼 전 은행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 김태수는 아이는 엄마 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아내는 혼자 아이를 재우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갔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내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다. 남편은 일주일 뒤 돌아와 아이를 안아보고는 다시 회사로 향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나도 힘들어.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라고 답했다. 저는 아내가 이 시기에 얼마나 외로웠을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 미덕이 결국 30년의 고통으로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학원 픽업, 숙제 검사, 학부모 모임, 준비물 챙기기. 남편은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고 아내는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주말까지 일하는 것도 다 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와 과외비가 늘어났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졌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그래, 조금만 벌어와라고 말했다. 저는 남편의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무급 노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조금만 벌어오라니 이것은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보조 인력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부담이 커졌고 아내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돈을 모았다. 남편은 승진을 했지만 회식과 접대가 늘어났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대화 좀 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취업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 아내는 혼자 예식장을 알아보고 혼자 하객 명단을 정리했다.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아내가 이 순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느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서류를 준비해 왔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저는 아내의 이 철저한 준비를 보며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결정을 고민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태수는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 옆에 섰고 오늘은 꼭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아내는 칼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당신이 왜 이혼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30년 동안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30년 넘게 매일 출근해서 돈 벌어왔어. 애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까지 다 내가 댔잖아.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고 저는 남편의 이 변명을 들으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원한 것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존중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만 벌어오면 남편 역할 다 한 거야? 애들 아플 때 병원 한 번 같이 간 적 있어? 학부모 상담 한 번이라도 같이 갔어? 당신은 그저 돈만 벌어왔을 뿐이야.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 혼나고 야근하면서 버텼어. 그게 다 가족 때문이었어.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랑 있었지만 나는 매일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싸웠다고. 저는 남편의 이 말을 듣고 답답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만 강조하고 아내의 30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다. 집에서 애들이랑 있는 게 쉬운 줄 알아? 나는 24시간 내내 엄마였어. 밤에 애들 아파서 깨면 일어나는 건 나였고, 학교에서 전화 오면 달려가는 것도 나였고, 시부모님 제사 준비하는 것도 나였어.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끝이었지만 나는 잠잘 시간도 없었어.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나를 아내로 본 적이 없어. 나는 그저 가사도우미이자 애 키우는 기계였을 뿐이야.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힘들지?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저는 아내의 이 질문을 들으며 남편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고 그는 나는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았어라고 중얼거렸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식탁에 혼자 남아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명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그 방식이 아내가 원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30년 동안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해왔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김태수는 집안을 청소하기로 했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남편은 혼자 안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다. 남편은 노트를 꺼내 펼쳤고 그것이 아내의 일기장임을 알았다. 첫 페이지에는 1995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남편은 페이지를 넘기며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오늘 첫째가 열이 났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남편은 회사 회식이라며 나가버렸다. 나는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고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남편은 새벽에 들어와서 그대로 잠들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다. 명절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지시하셨고 나는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라고만 했다. 나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저는 남편이 일기를 읽는 모습을 보며 그가 비로소 아내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이 감정을 30년 동안 일기장에만 적어두고 남편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기를 넘겼고 2000년대 초반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둘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애들은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나는 혼자 학교에 찾아갔고 혼자 선생님과 상담했다. 남편은 그날도 회식이었다. 남편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는 일기장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0년대의 일기를 펼쳤고 그곳에는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 남편에게 우리 대화 좀 하자고 말했다. 남편은 무슨 얘기? 라고 물었고 나는 우리 관계 얘기라고 답했다. 남편은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되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며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도 그는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고 거기에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첫째가 결혼한다고 했다. 나는 기쁘면서도 슬펐다. 이제 애들이 다 떠나면 나는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다.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웠다. 나는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모르는 남남 같다. 둘째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결심했다. 애들이 모두 독립하면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이혼을 하겠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남편은 일기장을 떨어뜨렸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다. 저는 남편이 비로소 아내의 30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도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내는 일기장을 보고 표정을 굳혔고 남편은 아내를 올려다보며 미안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답하며 일기장을 가져갔다. 저는 이 순간 아내의 마음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30년의 상처는 한두 마디 말로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일기를 읽고 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문 앞에서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그는 서툴게 계란을 부치고 토스트를 구웠고 아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아침을 차려놓았다. 아내는 식탁을 보며 잠시 멈춰섰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당신 일기를 읽고 나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는 토스트를 집어들며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남편은 나 이제라도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아침 차려주는 것도 일기 읽고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똑같아질 거예요. 저는 아내의 이 말을 듣고 그녀가 남편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불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니야, 나 진짜 변할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차갑게 웃으며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라고 반문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남편은 회사에 가지 않고 연차를 냈고 그는 집에서 아내의 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순간들을 마주했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 후회가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덤덤하게 자리에 앉았다. 남편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이제 알았어. 앞으로는 달라질게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젓가락을 들며 달라진다는 게 뭔데요? 라고 물었다. 집안일도 같이 하고 당신 얘기도 들어주고 당신이 원하는 것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끊으며 30년 동안 안 했던 걸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다. 남편은 할 수 있어. 꼭 할게라고 답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저는 아내의 이 냉담한 반응을 보며 그녀가 이미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노력은 진심일 수 있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너무 늦은 변화였습니다. 밤이 되고 남편은 또다시 소파에 누웠고 아내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 이 결혼이 회복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김태수는 아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렸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그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큰아들 김민수는 주말에 집으로 찾아왔고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싶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고 이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아빠와 나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 민수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고 아내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라고 답했다. 남편은 아들을 바라보며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무관심했고 엄마 고생을 몰라줬어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제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왜 이혼까지 가야 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민수야, 넌 몰라.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라고 말했다.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고 아내는 내가 다닐 회사 채용 공고야. 나 다음 달부터 출근해라고 답했다. 남편과 아들은 동시에 얼굴을 들었고 남편은 언제 준비한 거야? 라고 물었다. 2년 전부터요. 나 자격증도 땄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회계, 전산세무까지.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준비해왔어요. 저는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2년 전부터 이혼을 계획했고 철저히 준비해온 것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내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남편은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한 거야? 라고 물었고 아내는 둘째가 대학 들어간 해부터요. 그때 결심했어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라고 답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진심이에요? 라고 물었다. 그래, 진심이야. 나는 더 이상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이순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저는 아내의 이 말을 듣고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남편에게 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도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 집도 알아봤어. 원룸이지만 내가 혼자 살기엔 충분해. 다음 달에 계약하고 이사 갈 거야. 남편은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다 정했어? 라고 물었고 아내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내 결정이니까라고 답했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아내를 무시했고 아내는 남편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그럼 진짜 이혼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부모는 동시에 침묵했다. 저는 이 가족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아들 김민호도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다. 형제는 부모 없이 거실에서 마주 앉았고 민수는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호는 진짜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요? 라고 되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2년 전부터 준비했대. 자격증도 따고 직장도 구하고 집도 알아봤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럼 당연하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말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도 평생 일하면서 우리 키웠잖아 라고 반박했다. 형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아빠는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도 TV만 보고 엄마랑 대화 한 번 제대로 안 했잖아요. 민수는 그래도 아빠가 돈 벌어서 우리 다 대학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그게 쉬운 일이야? 라고 말했고 민호는 돈만 벌어온다고 아빠 역할 다 한 거예요? 엄마는 24시간 우리 돌보고 밥 해주고 학교 행사 다니고 그러면서도 아빠 눈치 보며 살았어요 라고 반박했다. 저는 형제의 이 대화를 들으며 이 가족이 오래전부터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보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부모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이제라도 아빠가 잘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고 민호는 형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답했다. 두 형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민수는 아버지 방으로 가서 아빠, 엄마 붙잡아야죠 라고 말했다. 김태수는 어떻게 붙잡아? 엄마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라고 답했고 민수는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라고 말했다. 한편 민호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엄마 이혼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이순이는 아들을 보며 너는 엄마 편이구나 라고 말했고 민호는 네,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다. 저는 이 가족이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내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고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식탁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이 가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김태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아내에게 제안했다. 6개월만 시간을 줘.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자. 이순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6개월이 뭘 바꿔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라고 간청했다. 아내는 한참을 고민했고 결국 6개월 후에 다시 판단하겠어요 라고 답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육아 책과 부부관계 책을 사서 읽었고 아내의 일기를 다시 펼쳐 자신이 놓쳤던 순간들을 정리했다. 그는 노트에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작성했다. 대화, 관심, 존중, 함께하는 시간, 감정 공유. 남편은 이 목록을 매일 확인하며 실천하려 노력했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었고 저녁에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짧게 대답했지만 점차 조금씩 말을 늘려갔다. 2개월이 지났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아내가 고르는 야채를 보며 저건 뭐에 쓰는 거야? 라고 물었고 아내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고라고 답했다. 남편은 내가 된장찌개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고 아내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반문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가 끝난 후 카페에 앉아 아내는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알아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럼 이제 마음이 좀 돌아왔어? 라고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변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저는 아내의 이 말을 들으며 그녀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다가왔고 남편은 우리 여행 한번 가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어디로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주도라고 말했고 남편은 즉시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다.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내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고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에게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 이혼 조정 기일이 다시 잡혔고 두 사람은 법원 앞에 서 있었다. 김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우리 이혼 안 하자. 나 정말 변했어라고 말했다. 이순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변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이라고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야?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워요. 당신이 6개월 동안 노력한 건 알아요.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평생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노력하는 건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 조정위원 앞에 앉았다.
조정위원은 두 분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하신가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조정위원이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한참을 침묵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아봤고 조정위원은 그렇다면 조정을 한 달 더 연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법원을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다. 저는 두 사람의 이 모호한 거리를 보며 이 결혼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향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고 아내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두 사람이 여전히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방문 앞에 섰다. 그는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고 결국 나 6개월 더 노력할게. 기다려줘라고 말했다. 방 안에서 아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순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6개월 노력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30년의 상처가 6개월로 치유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그 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변하려 노력했고 아내는 그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이순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